쪽에서 지금 녹화라고 난리예요. 우리 이사님, 우리 예은님 계속 저 모니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동안은 자동 녹화됐는데 이상하게 이게 수동으로 변했어요. 이거 다시 또 한번 세팅을 해놔야 되겠어요. 오늘은 오늘 좀 시간이 좀 바쁠 것 같아요. 저기 우리가 누로 피드백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같이 하면서 아직 그 슬라이드 중에서 몇 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하려고 좀 더 넣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과 관련돼서도 한번 이렇게 쫙 훑어드릴게요. 내일 바로 시험 봐서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이 될 텐데 제가 한번 이제 쭉 훑어드리면 별 문제는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급 시험은 2급에서 나왔던 똑같은 문항이 한 반은 그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급 요약 정리하고 2급 요약 정리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근데 2급 요약 정리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2급 요약 정리를 우리 이사님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1급하고 2급의 요약 정리만 보시고 그 요약 정리를 오늘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일 오셔서 정말 부담 없이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시험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요. 시험은 70점 이상인데 그 1급은 2급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2급은 그렇게 쓰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네파 이렇게 한 거 요거 쓰는 게 쓰게 요거 이렇게 써라. 이건 꼭 해야 된다 했죠. 근데 1급은 쓰는 게 더 많아요. 쓰는 게. 근데 이제 그런데 쓰는 게 많다는 거는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쓰기만 하면 점수가 나온다. 근데 객관식은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오늘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쓰는 거는 그냥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애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서 써야 되거든요. 이해해서 써야 되는데 오늘 김 회장님 발표하신다는데 발표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진도 때문에 김 회장님 내일 못 오시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번 오늘은 발표를 좀 있으신 분 미리 말씀해 드렸는데 어저께까지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없는 줄 알았는데 이따가 만약에 시간 되면 하는 걸 하고요. 오늘은 주로 시험에 관련된 것들 진도 못 나간 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요 슬라이들은 여러분들하고 그냥 그렇게 어려운 슬라이드는 아니에요. 어려운 슬라이드 아니고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건데 이거는 좀 학술적인 그 연구물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이거는 제가 수능과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성인 애착 면접법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참고로 하라고 지금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걸 얘기 안 했던 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프린트 소리가 잠깐만 여기 잠깐 들려서 이게 이렇게 프린터 소리가 들리죠. 자, 여기 지금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우울증 하면 그냥 세로토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로토닌. 이게 나중에 그 시험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긍정적 사고라든가 또 그 굉장히 내가 지금 기분이 우울하거나 또 잠을 잘 못 자는 것 사고가 계속 부정적이고 우울증이 뭐겠어요? 사고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잠이 안 오고 그런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게 우울증인데 이 우울증이
하는 그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 그러면 이거 세라토닌이에요. 그냥 이건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이제는 세라토닌은 우울증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급에 이런 시험이 이제 나와요. 뭐 다음에서 사람이 우울하게 만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뭐 이런 때는 신경 전달물질 중에서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라토닌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라토닌을 이제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면 이 뇌간이 있죠. 이 뇌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뇌간에 보면 이제 그 뇌간 안에 그 이름들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우리 어저께 배운 것 중에서 복죽 피계 영역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VTA라는 거. 기억나시죠? VTA가 복죽 피계 영역이에요. 그냥 풀어서 얘기했을 때. 근데 여기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생성하는 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야, 여기 위치가. 뇌간의 중뇌에 있는 데가 굉장히 그 호르몬, 우리가 되게 중요한 호르몬의 원천지야. 거기가. 거기에서 호르몬들이 나올 수 있는 자극과 관련된 신경 시스템들이 굉장히 몰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복축 피계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바로 또 밑에 보니까 봉선핵이라는 데가 봉선핵. 봉선핵이라는 데서 세라토닌이 나와요. 물론 세라토닌이 나오는 데는 많아요. 우리 장기에도 나오거든요. 이 창자에서도 세라토닌이 나오고 그러는데 세라토닌의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핵이 이 봉선핵이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브레인 트레이너 이런 시험 보면 세로토닌이 나오는 그 핵 이름이 뭐냐? 그러면 봉선핵이라 이런 거를 해요. 굉장히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나중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봉선핵을 뭐라고 이름 부르냐면 솔기핵이라고 해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봉선핵, 솔기핵 이게 뭐냐? 봉선핵이 솔기핵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 말에는 뇌간의 솔기액에서 세라토닌이 이제 나오는데 세라토닌이 이제 해마로 보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세라토닌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제 그 봉선액에서 해마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야. 이게 핵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뉴런은 하나가 한 10,000개씩 다 연결돼 있어서 거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류가 몇 명이냐? 70억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다 인류 전체가 70억이 모여서 이 어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 가상으로 얘기하면 어느 공간에 모여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70억이. 그런데 우리 여기 안에는 천억 개의 뉴런들이 있는 거예요. 천억. 보통 850에서 1,000억 사이라 1,000억 개의 뉴런이 이 안에 있다고 이 뇌세포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 거죠. 미세하지만. 근데 얘네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한 뉴런이 한 10,000개의 다른 뉴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게 수상돌기가 10,000개라는 거는 다 연결한 거예요. 다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어느 세포들이 우리 세포가 다 이제 이렇게 이 안에 세포가 다 이제 살아 있는 거죠. 살아 있는데 어떤 반응이 되면 거기가 이제 싹 활성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활성화 된다는 의미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의미예요. 그 안에 혈류가 몰린다는 의미예요. 활성화된다는 거는 혈류가 모여서 이 안에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 전기 신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 신호를 일으키려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뭐냐? 누구를 통해서 받냐? 혈류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전기 신호들이
일어나는데 한 세포만 뉴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제 다발로 이렇게 쫙 일어나죠. 그 라인들이 있는데 이 세라토닌이 해마로 가는 라인이에요. 이제 가는데 이게 보내져요. 세라토닌을 보내주면 기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세라토닌이 해마로 가게 되면 해마에 이 기분을 조절하고 해주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이 해마에 만들어져요. 자, 이게 또 하나 또 되게 좋은 게 우리가 세포라는 게 뇌 세포는 이 뉴런은 한 번 소멸되면 재생이라는 게 어려워요. 재생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이 뇌세포는 다른 세포 같이 재생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세포들은 이 피부세포라든가 또 뭐 이 내장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상처가 나도 나중에 다 이렇게 아물면서 세포가 아물어지잖아요. 그게 재생되는 거거든요. 뇌세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1990년 이후에 뭐를 발견했냐면 뇌세포가 새롭게 재생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있는 데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밝혀진 데서는 해마예요. 해마에서 이 신경, 이 신경세포가 새로 이렇게 뉴런이 재생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하는 그 세포 이름이 PDNF라고 NF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그 신경 성장인자라고 있어요. 성장인자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새로운 세포를 성장시키는 세포가 여기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세로토닌이 해마를 이제 보내주면서 그러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우울감이 없이 세상을 아주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편안한 거는 이 세로토닌이 해마로 가고 해마에서 우리의 기분을 조정하는 세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안정되는데 대부분의 세로토닌이 해마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우울증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분을 통제하고 보양시키는 균형감을 맞추는 신경세포가 생산되지 못해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야, 이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세로토닌이 우리의 기분을 조정하는 기분을 통제하고 보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이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뇌간에 있는 솔기액에서 나와서 해마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이 밑에 것도 세로토닌을 해마로 보내는 신경 세포가 그러면 이제 세로토닌이 솔기액에서 해마로 이제 보내지는 신경 세포들 회로 중에서 거기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신경 회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해마 속에 그 세로토닌의 양이 급속하게 이제 감소하게 되면 신경세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신경으로 보내지는 신경 회로에 이상이 생길 때 우리는 우울증이 걸린다라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울증과 관련돼서는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세로토닌은 해마와 솔기핵의 그 신경 회로상의 이상으로 본다라는 것들이 학설입니다. 이런 학설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해마의 신경세포를 증가시키면 그러면 그 기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절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신경세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은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자기가 그 이 안에 독성을 이제 통제할 수 없, 이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 독성 상태가 있어서 이제 그 신경세포가 이제 나오질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점점 우울증 환자들은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BDNF 성장 호르몬, 성장 인자가 언제 제일 많이 발생되냐면 이게 운동을 하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는 것은 움직임인데 움직임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 그 해마에 이런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인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그 인자로 인해서 우리의 그 세로토닌 양도 조절이 되고 우리가 그 우울한 마음, 기분이 다운되는 마음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울 환자들은 반대로 이런 그 신경세포가 증가되지 못하니까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에만 있게 되죠. 집에만 있게 되니까 점점 이 해마 안에 신경 세포들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움직이기 싫어하지만 그럴수록 움직여 줘야 된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움직여주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해마와 세라토닌 그리고 운동, 그다음에 솔기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래프를 보면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감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신경 세포가 증식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해마가 어떻게 되냐면 수축이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해마가.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해마의 수용체가 죽어서 이제 해마가 크기가 작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해마가 크기가 작으니까 뭐냐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통제력도 감소가 돼요. 이제 박뚝이 무너진 거야. 내가 이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거야. 스트레스가 증가되니까 그 안엔 독성이 쌓이는 거죠. 코티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거기를 막 쌓이게 하죠. 그러니까 또 그 안에 해마의 신경세포의 성장 인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울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이 그림이. 그런 것을.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뇌회로는 우울감, 해마피가 작아지고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거기서 독성이 생기고 다시 우울해지고 이 회로로 계속 움직이지는 것이 이제 우울감이에요. 우울증은 불안, 우리가 이제 불안도 얘기하잖아요. 불안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불안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불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안은 사실 에너지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신체. 우리가 어떻게도 보면 신체의 각성도가 너무 각성돼서 일어나는 것이 불안이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가의식을 해서 불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몸의 각성도가 비각성도잖아요. 몸에 에너지가 축축축 내려가면 비각성도라서 실제 불안은 이제 우울증은 이 불안의 말기 증세라는 거예요. 불안이 지속되면 이게 나중에는 각성된 상태에서 가각성이 되면서 이 몸의 에너지를 다 이제 소멸되면서 비각성으로 간. 그래서 우울증이 불안증보다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더 불안은 말기 증세다. 우울증에. 그래서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우뇌에서 베타파가 증가된 우리 뇌에서 베타파가 증가되면 특히 의뇌에서 베타파가 증가되면 뭐 이렇게 빠른 뇌파들이 이렇게 증가되니까 이 안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계들이 다 고갈돼 버리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좌측이 느려지면서 알파파가 증가돼요. 그러면 뭐야?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째 시간에 뇌파 검사할 때도 얘기했죠. 이렇게 뇌가 있으면 여기가 앞에요. 그러면 이 전지엽이 여기라면 이 우뇌는 좀 느린 파가 나오는 게 좋고 잔에는 좀 빠른 파가 나와줘야지만 이게 이제 저기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건데 우뇌가 반대로 빠른 파가 나오는 거야. 그냥 뭐냐 베타파 같은 빠른 파가 나오고 잔에는 느린 파가 나오면 이거는 뭐야 우리가 그 머리가 잘 속도가 안 나가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좌측이 느려지면서 그 집행력, 내가 뭐를 하는 추진하는 실천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환되고 프로세싱이 감소된다. 프로세싱이라는 건 서로 상호 소통을 해야 돼. 뇌세포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그런 프로세싱들이 감소되는 게 이 우울증 환자들의 그 증세고요. 우울증은 보통 좌측이 굉장히 느려지죠. 이렇게 늘어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의 알파파가 증가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그 상식적인, 상식이라기 하기엔 좀 되게 수준 높은 상식이지만, 좌측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의식생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뭔가 추진과 집행 이런 기간을 하니까 이쪽은 좀 빠르게 가는 거고 우측은 정서적인 거와 관계적인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느린 알파파 정도의 대역을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 문제 중에서도 정서적인 성향을 판단할 때 우리 지난번에 정서적 성향이 있죠? 이 사람이 우울한지, 이 사람이 명랑한지, 이럴 때 사용할 때 보통 우리가 좌우 정서적 성향을 판단할 때 어, 좌우의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저기 여러분도 잠깐만 슬라이드를 저쪽으로 가야 돼. 뒤로 딱 가서 슬라이드를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있잖아. 우리가 정서 성향을 나타낼 때는 잔의 운의 알파파 세기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서 성향을 할 때는 자네랑 운해랑 봐가지고 자네가 알파파가 우세한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좀 많고 운해가 알파파가 센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뭘 얘기했냐면 베타파하고 알파파하고 비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똑같은 파를 비교한 거고 그러면 베타파는 자네 쪽에 있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자네는 베타파가 우수해야 돼요. 그리고 우네는 뭐냐면 알파파가 우수한 게 좋은 거예요. 알파파가. 여기는 같은 베타파끼리 이렇게 비교를 한 거지만 실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제가 여기서 가장 좋은 여기서 얘기했죠. 가장 좋은 그 면역력이라든가 정서 성향이 좋은 거는 알파파는 오른쪽에 있는 게 좋고 베타파는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슬라이드가 뭐냐면, 이 좌측에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들은 좌측에 그냥 알파파가 느린 파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정서 성향을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우울하나 아니면 명랑하는 걸 봤을 때는 이 파의 기준을 뭐로 하냐라고 했을 때 알파파 보고 하는 거야. 알파파. 자아내 알파파가 어느 정도 되나 이걸 보고 한다.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경우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2급에서도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 2급에서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정서적 성향을 판단할 때는 좌우 알파파 세기로 본다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채점하는 데 보니까 어, 베타파라고 쓴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알파파 가지고 기준을 많이 해요. 정서 성향은. 그래서 요거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베어 톰 콜루라의 그 프로토콜 버전 개발은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이따가 공부할 건데 뉴로 피드백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울증 환자를 이제 우리가 치료할 때 이 우울증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냐? 그럼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좌측에 알파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좌측에 알파파가 증가되고 느림파가 증가된 사람이니까 요거는 억제하는 프로토콜을 주는 거고 우측은 알파파를 증가시키는 프로토콜을 줘가지고 그 훈련 모드를 맞춰서 훈련시킨다는 그런 것을 이 베어통 콜루라라는 사람이 개발한 프로토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이걸 몰라야 되는데 이거는 뉴로 피드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 교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디프레션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알파파를 전체적으로 뇌를 그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알파파에 대한 강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이게 이제 이쪽에 이제 전두엽이잖아요. 전두엽. 그리고 이게 이제 우뇌고 이게 자뇌고 요 자뇌 우뇌를 봤더니 이 강도가 알파파가 센 거가 더 빨간색인 거야. 알파파가 센 게 더 높게 나오니까 이 자뇌가 알파파가 높은 거예요. 자뇌가 높고 우뇌가 낮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알파파가 우뇌에 더 나와야 되는데 자뇌가 더 높으니까 이 우울증 환자의 뇌를 찍어보면 대부분 자뇌가 알파파가 훨씬 쏠림 현상이 있더라.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도식으로 나타내서 보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알파파를 했죠. 알파파는 자 이제 여기서 알파파는 이제 요거 이제 잠깐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가 어, 차이점을 뭘 보시냐면 어, 여기 한번 보세요. 우울증 보고 우울증은 뇌 속의 세로토닌이에요. 우울증은 뇌 속의 세로토닌인데 뇌 속이 어디냐면 해마예요. 그러면 여기 불안증은 뇌 속의 편도체예요. 편도체의 세로토닌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불안증의 차이는 뭐냐면 세로토닌에 대해서 이게 해마와 연결되어 있냐 편도체가 연결되어 있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러면 보통 뇌 속의 편도체의 세로토닌 양인데 음, 어, 이 양을 가지고 여기 뒤에는 자 여기서 보면 여기를 한번 이쪽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일단은 예상 가능한 만성 스트레스가 있고
예상 불가한 만성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긴 하나 우리가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 만성 스트레스가 있죠. 그다음에 공부도 예상 가능한 스트레스예요. 이거 늘 학생이면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상이 불가한 그런 만성 스트레스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정 내 학대라든가 어, 또 가족 안에 아니면 학교 안에서 왕따. 오늘 되게 이제 좀 안타까운 그 저기 뉴스가 오늘 굉장히 이슈인데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1학년 담임선생님이 자살하셨잖아요. 근데 그 2년 차예요. 2년 차인데 1학년을 맡으셨는데 어, 그 학교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머리를 이제 애가 연필로 긁었더라고요. 보니까 긁었는데 그래가지고 부모님들끼리 이제 학교 폭력 막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심하게 이제 하니까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뭐 선생님이 뭐 제대로 관리를 했냐 못했냐 이걸 누적적으로 이렇게 오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나이가 23살이더라고요. 교대 졸업하고 딱 1년 만에 이제 이명 보고 이명을 봤으니까 굉장히 요새 이명이 되게 어려워요. 사람도 많이 뽑지 않고 그래가지고 근데 붙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을 당하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예상 불가한 만성 스트레스가 아니라 급하게 이제 급성으로 온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게 온 거니까 자기 감당이 안 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저기 욕 같은 게 나와요. 막 왜 그러냐면 사실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 그 업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예요. 그러니까 민원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학부모도 상대해야 되고 아이도 상대하고 그래서 되게 이런 거는 좀 베테랑급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새로 나온 선생님들은 정말 모르세요. 근데 이 선생님 입장에서 그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기피하니까 우리 사회라는 건 기피하면 제일 이렇게 좀 새로운 학교에서 온 선생님이란 말을 맞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예전 같지 막 서로 그런 문제를 오픈하지 않아요. 서로 뭐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 스스로 이걸 감당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선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보니까 어, 그 어려움을 겪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 학교 폭력이 반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이들끼리. 일어나면 그 선생님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정도 되면 선생님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환경에서 가벼운 스트레스는 그때 그거 막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아이가 해결을 했어. 그걸 알면 그 선생님은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적절하게 잘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많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해에 가고 그 다음에 가면서 이제 원숙한 어떤 선생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벼운 스트레스는 오히려 새로운 신경세포와 회로를 발달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이게 가할 때면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극단적인 어떤 행동 설득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그걸 보니까 너무 제 마음도 이제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약간의 스트레스는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편도체가 이제 여기 안에서 우리가 불안증은 편도체가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편도체라는 거는 불안과 불안의 아주 감지력이 가장 세게 오는 것이 이 편도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편도체가 가인 활성화되면 교감신경도 올라가고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도 강하게 받고 이럴 때 이 가인 활동에 감소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중에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호흡으로 일단 내리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몸을 움직여지면 편도체의 가임 활성화가 일시적으로 감소된다. 그래서 이게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특히 저는 이거를 많이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요새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민감하고 좀 예민하고 뭔가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러면, 어,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도움도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지만 집안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몸을 좀 이완시키는 작업과 그렇게 또 하기도 불편하면 그냥 산책 같은 거를 식구들이 같이 나가서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산책보다 빠른 걸음으로 좀 많이 걷게 하고 그래서 가족끼리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분들 그 동네에 공원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면 한 바퀴만 돌아도 한 시간만 돌아줘도 이 편도체 가해 활성화가 확 내려가 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시켜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그럴 시간이 없이 그냥 아이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그, 어떻게 하면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뇌에는 막 집어넣으니까 가부화를 시키니까, 이 편도체가 가해 활성화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뇌의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안이 오면 불안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불안이 방어막이에요. 딱 그러니까 뇌를 건강시키는 얘가 그 전방고지야. 전방고지니까 이 불안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편도체 활동이 상승하면 불안이 오는 거고 불안은 뭐냐면 이 어저께 그 편도체뿐만 아니라 노로에필레프린 뭐라 했어요? 어저께 이제 생각나셔야 돼요. 노로에필레프린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뭐 할 때 나온다 그랬어요? 들은 것 같긴 하죠. 교감신경. 교감신경 할 때 노로에필레프린 나왔잖아요. 부교감신경 할 때 아세트콜린 나왔고. 그러니까 노로에필레프린의 망상활성계를 상승시킨다. 그 망상활성계는 뭐냐면 내관 쪽에 있는 거기도 핵이에요. 거기 있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내관의 쪽에 있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 이런 노르에피네프린에 상승시키니까 이게 막 나오게 하는 거예요. 노르에피네프린 나오면 교감신경계가 다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이런 영향을 주니까 불안을 일단 차단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1차 방아선을 차단하는 게. 그래서 편도선 활동이 증가되면 이 좌측을 보세요. 이 좌측 전전두엽, 우측 전전두엽에서 좌측과 우측의 이제 전전두엽들이 이제 확 베타파가 상승하는 거예요. 일단 베타파가 상승하는데 베타파 중에서도 저베타는 괜찮아요. 저베타는 괜찮은데 고베타 정도 올라가면 이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 베타파가 이제 양쪽에 다 상승하니까 이제 베타파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뭐냐? 걱정과 불안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차단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안이 계속 지속되면 이게 차단막이 느려지니까 좌측 전전두엽에 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좌측이 그냥 느려져 버려. 그러니까 아예 늘어지면서 우울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제 여기가 막 베타파가 막 활성화되면서 에너지를 이제 교감신경은 뭐야? 에너지를 다 한쪽으로 몰아서 우리가 전투 자세로 만드는 거잖아요. 전투 자세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죠. 가부화가 걸린 분들이 되게 그런 거예요. 옴니나 이런 데서 가부화가 걸린 사람들은 이게 여기에 이제 전전두엽에 지금 가부화가 걸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이 뇌가 느려지는 거예요. 좌측이 느려져. 좌측이 느려지니까 좌측이
이 전전두엽이 느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빨랐다가 이제 계속 에너지 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방전 상태가 돼서 느려지게 되면 우리가 방어력이 무너지는 거야. 어떤 방어력? 불안이 편도체로부터 올라오는 방어력이 딱 무너지는 거야. 이 전전두엽이 기능을 해야지만 이 불안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아, 이거 불안할 거 없어. 이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누구나 겪는 거니까 너 이거 조금 지나가면 괜찮아. 그리고 뭐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네가 왜 신경 써? 이렇게 얘가 달래줘야 되는데 그 달래주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힘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우울증 가기 전에 불안부터 교정을 해야죠. 불안. 그럼 내가 지금 우울감이 왔다라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지속적인 그동안에 불안감이 있었다. 그럼 왜 불안이 왔을까를 또 역으로 가면 스트레스가 있었겠다.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었겠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만성적 스트레스. 내가 만성적으로 직장과 관련해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든가, 아니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든가, 아니면 내가 가사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든가, 나는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있든가, 또는 어떤 아이가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그랬다 그러면 걔가 어, 뭔가 학교 생활에서 왕따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친구랑 무슨 사이가 틀어졌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성적이 안 나와서 뭘 실수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른 같은 경우에 얘는 사업이 망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갑자기 뭘 했는데 사업이 확 망했어. 근데 이거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막 이럴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은 뭐냐? 불안에서 출발해서 온 거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은, 뇌 속의 편도체 속에 세로토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세로토닌이 잘, 거기에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성이 안 돼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해마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울증, 불안은 뇌 속의 편도체 속의 세로토닌의 문제. 이렇게 불안이 온다라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자폐 같은 것들, 좀 보면, 자폐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의사소통이나 타인 간의 상호적인 능력을 저해하는 현상인데, 일단은 뭐, 뇌의 의사소통에 관련돼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뇌량이잖아요. 그리고 신경세포는 제가 어저께 얘기했어요. 수초화가 돼 있다 그랬죠. 그게 미에린이래. 미에린 수초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같은 내용인데, 자, 이 미에린이라는 거는 뭐냐? 수초화라는 뜻이에요. 수초화. 어, 미에린으로 수초로 둘러싸이는데 이거예요. 신경세포는 이렇게 수초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막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백질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 수초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특히 소뇌와 뇌량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을 봤더니 소뇌와 뇌량에 수초화가 감소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내량, 요게 내량인데 요 내량들이 내량의 수초화들이 이제 다발해서 그 뉴런이 두께에 이제 그 피복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것들이 감소되니까 잘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왔다 갔다.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기적 신호가 가야지 화학적 신호를 인해서 더 연결을 계속하는데 그게 이제 어려움을 친다. 그래서 이제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들을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제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뇌운해가 이제 자뇌운해 균형이 그러니까 내량의 손상이니까 내량에 있는 수초와 이런 그 뉴런들의 그 피복들 수초화가 벗겨지는
그 약해지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잔해운의 균형을 못 치죠. 잔해운의 기능은 여기 안에 이런 것들이 잔해운이에요. 언어라든가 분석, 계산, 논리 이런 게 잔해라면 운에는 몸짓이라든가 이미지 파악, 추론, 감각, 음악, 해학, 감정, 상상 이런 것들을 우는데 요게 정확히 이제 교류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좋은 그 어떻게 보면 건강한 뇌가 될 수 있죠.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라고 우리가 예전엔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질병 코드에서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조현병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정신분열증에는, 어, 조현, 그러니까 조현형이 있고, 조현성이 있고 다 달라요. 그게 이제 강도에 따라 다른 거야. 조현병. 그러면 그가 뭐냐면, 망상이라든가 한청 와야 되는 언어, 와야 되는 걸 언어가 무너진 거죠. 와야 이제 기하장 같은 것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언어의 기능이 언어가 언어라는 거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서화 그리고 상황에 맞는 그런 격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니까 조현병 환자들은 자기가 그냥 혼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거. 그다음에 정서적인 둔감, 감정의 뭐 무감독, 감동적,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 이상이,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될 경우에 우리가 조현병으로 판단을 많이 하죠. 조현병인데, 조현병은 도파민의 가인 생산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파민이 가인 생산함으로써 한각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각적인 한청이 일어나고, 이제 그다음에 그런 거로 인해서 부적절한 표현과 무감정리 표현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도파민의 가행 생산이 이제 조현병이 원인이다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의 한 1%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데 요즘 조현병이 그 청소년 중에서도 이렇게 그 조현병 환자들이 간혹 저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적 스트레스와도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게, 이게 여기 이제 그 조현병은 과거에는 유전적 성향, 생물학적으로 유전적 성향을 가진 유전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들 했어요. 조현병이. 그런데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이렇게 발현되는 건 아니고, 유전적 성향이 있는데 그게 환경하고의 이 기능에서 이제 노출될 때 발병한다는 학설이 더 많은 거죠. 기질이 있더라도 환경이 그 조현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좀 안정되고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거나 뭐 체력 건강하거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이런 기질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도 안 좋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 이게 이제 증폭 현상이 일어나서 조현병으로 발현한다. 예, 그래서 이제 리스페트랄이라는 그 조현병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약은 도파민이 연합하는 뇌 속의 수용체를 막아서 도파민이 이제 덜 나오게 만드는 것이 리스페트랄이라는 약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도파민과 관련된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일어났던 병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이에요. 기저역 안에 파킨슨의 떨림, 이런 떨림을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파킨슨병인데 반대로 도파민이 가행되는 조현병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도 우리 가끔들 듣죠. 외상후 PTSD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요거는 이제 뇌가 우리가 이제 뇌가 구조적, 기능적,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구조적이라는 건 뭐냐? 뇌의 구조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해마키가 달라졌다든가
내량이 달라졌다든가 이건 다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구조가 달라져요. 아까도 저기 조현병 같은 경우도 어 저기 이제 그 조현병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도 보면 그 내량의 그 수초가 일어나면서 내량이 좀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조가 좀 달라진 거죠.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이 환자들은 이, 이 내량이 굉장히 그 겪은 장기적으로 그 외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내량이 작아졌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조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지면 그 안에 기능도 달라지죠. 좌우를 통합하고 좌우를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건 기능이에요. 서로 소통하고 자네가 우네가 서로 협용하고 이런 거는 기능인데 그것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도 달라지고 기능도 달라지면서 이제 기능이 달라지니까 그 안에 나오는 호르몬도 달라지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 양이 적거나 많거나 이렇게 해죠. 그래서 실제로 외상 스트레스는 구조, 기능, 화학적인 것까지 다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큰 정신, 심리적인 그런 질병 코드로 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 정서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되면 구조, 기능, 화학 이게 다 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치매도 마찬가지죠. 치매도 뇌의 해마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거로 인해서 그 신경을 각성시키는 신경 호르몬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구조도 바뀌고 기능도 바뀌고 다 바꿔지는 그런 상황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제 주의력 과잉 행동 ADHD 요거는 신경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생들한테 일어나는 발달인데요. 발달장애인데 이거는 신경장애라고 그러죠. 신경발달장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학생들 같은 경우 이 ADHD의 내담자의 뇌들은 정상 아이들보다 손의 크기가 작아요. 손해가 우리가 뭐 운동과 관련된 그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운동을 협응하거나 또 우리 운동 신경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제 손해인데 어, 이 손의 크기가 작은 편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또 하나는 뇌 포도당 대사가 정상인보다 크게 감소하다. 그러니까 포도당 대사가 정상인보다 크게 감소하다는 것은 포도당을 우리가 뇌의 그 에너지 대사가 뭐냐면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산소와 포도당을 먹는데 이 안에 산소와 포도당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뇌 활동이 안 되는 거죠. 뇌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또 많이 나타나냐? 전두엽과 전운동 피질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쪽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앞쪽이. 어,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 훈련을 많이 하면서 하는 것들이, 뇌 훈련을 하는 그 훈련 기기들은 뭐냐면 그쪽의 혈류량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 혈류량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포도당의 대사들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원리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이 뭐냐면 니탈린이라는 걸 약물을 처방을 해요. 주의력 결핍 아이들 보면 니탈린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게 뇌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뇌의 그 혈류량을 좀 좋게 하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증상들이 많이 나와서 그 실제로 그 ADHD 약 먹는 그 아이들의 이제 그 반응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엄마들이 관찰해서 알려주는 게 꽤 많아요. 애가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기도 하고, 또 그냥 별로 관심 없이 눈동자가 옛날같이 이렇게 뭐 초롱초롱하지 않고 눈이 약을 먹고 나니까 아이가 되게 졸린 것 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어른들이 저희 ADHD를 오래 겪은 어른들이 약을 먹는 어른들이 저희 이제 훈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약을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를 본인이 임상적으로 체험한 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약을 먹으면 내가 번쩍번쩍 하는 것 같아요. 번쩍번쩍한데 뭔가. 그러니까 번쩍번쩍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각성을 시키는 거라서 나는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작용이겠죠, 일종의.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거야. 그 번쩍하는 느낌이 드는. 그 번쩍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언어로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번쩍하게 느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게 뇌를 활동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뇌의 어떤 그 인지력 이런 것들을 각성을 더 높여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안 먹는다는 거야. 근데 안 먹으니까 또 이제 행동이 막 가해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꾸준히 잘해요. 어른들은. 학생들 위해서는. 왜냐 본인이 자기 몸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주의력 결핍 애들, 이제 학생들은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많이 얘기했어요. 좌측, 우측에 그 세타파가 증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기 세타파가 가행으로 나오는 거는 앞머리에서 가행으로 세타파가 나오는 거는 어, 사람의 행동을 느리게 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얘기 들으시면 돼요. 어, 그래서 앞에 전두엽 쪽에는 빠른 뇌파가 나오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걸 얘기한 거고요. 자해 하나, 자해 여러분 주변에 많죠. 주변에 많다는 건 특히 이제 여학생들, 남학생들도 있지만 여학생들이 많아요.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카톡방 같은 데서 자기가 자해를 하는 거를 막 이렇게 보여요. 막 보이면서 뭐 너도 해봤냐, 나도 해봤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자해라는 것은 내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나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자기를 좀, 어, 자기에게 시선을 돌려달라는 어떤, 몸짓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해하는 애들, 너 뭐 자해했냐, 야단치기 전에, 왜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에 대한, 그 내면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전체 인구의 12%, 정신과 환자의 12%, 20% 정도가 자해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람들이 하겠어요. 자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배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경우 우울증 환자들이 많죠. 근데 우울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배고 그다음에 섭식장애, 먹는 거에 대한 뭐 예, 섭식장애, 그 다음에 성격적인 경계선 장애들을 함께 진단도 같이 해요. 자해가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죠. 어, 자해하는 사람의 이제 특징을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베타 엔드로핀이라는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베타 엔드로핀은 뭐냐면, 베타 엔드로핀은 뇌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와 결합해가지고 진통을 일으키는 거야.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베타 엔도르핀이 이제 있으면 진통제, 내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진통제가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근데 이 배는 행동하는 그 순간에는 근데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 베타 엔드로핀 수준이 낮은 거예요. 되게 이제 몸에 낮으니까 그런데 배는 행위의 고통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엔드로핀이 순간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증가를 해버리니까 그 결과 이게 뭐냐면 진통제 역할을 하니까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거야, 이거를 하면서. 너무 아플 것 같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 그 아파서 어떻게 배냐. 그런데 배야지만 자기가 그 진통제 역할을 하고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 행위를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순간 아프죠. 당연히. 걔네들이 안 아프게 하겠어요. 아픈데 아픔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그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행위를 계속해서 스스로 배는 행위를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학생이나 이런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만들어내죠. 쾌감, 좋은 내가 어디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걸 행위를 만들지 않아주면 가장 쉬운 거는 자기가 자기 몸을 베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유행처럼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해의 근본적인 걸 보면 되게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 아, 나는 쓸모없고 나는 뭐 살 거 나는 누가 나를 관심 있겠어? 또 자기 혐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의 감정을 이제 그런 어떤 불편한 감정들이 압도적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 묘멸감을 느끼고 자기가 하찮은 사람이 느껴지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오는 사람들이 이 자해를 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요거는 EMDR이라는 것은 EMDR은 그냥 뭐냐면 우리가 치료법의 하나예요. 치료법. 이건 불안 치료법의 하나인데 이게 이제 프란시스코 사피로라는 사람이 이제 우연히 본인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의사인데 산책 중에 우연히 눈을 빨리 움직이니까 이제 산책 때 여기저기 봤겠죠. 자기가 그랬는데 눈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이렇게 하니까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생각이 사라지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안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픈 환자가 아픈 생각이 떠오를 때는 시선을 한쪽에 고정하였잖아요. 눈을 뜻바르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시선의 초점을 앞뒤로 빠르게 전환시킨 거야. 앞뒤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니까 기억이 연결된 그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 분산되는 그런 것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눈 안구를 돌리는 그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받았던 부정적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사라지더라. 그래서 이걸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EMDR 그 치료들이 굉장히 자연 치유의 맥에서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서의 치료도 누구냐 자신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아이들 훈련하는 것 중에서 그 EMDR 훈련들도 있어요. 뇌 운동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스크린에 어, 그 스크린에 눈동자가 이제 똑같이 사람하고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들 보고 그 눈을 안구 운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눈을 옆으로 뜨게 하고 저쪽으로 돌게 하고 눈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팔자로 뜨게 하고 이렇게 팔자 그림으로 눈알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위로 뜨고 아래로 뜨고 또 그거를 이제 30초씩 이제 하는 거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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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게 이제 나와 있어요. 모형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이들이 되게 불안했던 애들이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 자기가 불안이라는 건 뭐야? 한 곳에 꽂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꽂혀 있는 것들을 눈의 시선을 통해서 이 뇌의 그 신경 네트워크를 분산시키면서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그런 하나의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불안과 관련돼서. 이런 것도 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려고 이런 거 하다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실제 아이 중에서 굉장히 불안하다, 나도 뭐 본인이 불안하다 하면, 저거를 보고선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계속 지속시키면 이 뇌에서 있었던 그 기억의 흔적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불안증이 이제 해소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인제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담실에서도 쓰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인제 여기까지 오늘 저기 1 교시하고 2 교시에는 제가 누로 피드백 관련돼서 한 다음에 우리 인제 그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저기 잠깐 쉬시고요. 저희 김혜정님. 네네. 오늘 발표하시려고요? 아니요, 발표 안 해도 괜찮아요. 내일 하세요. 오늘은 아, 시간이 막 내일 제가 오세요. 내일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못 갈 수 내일 시험 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카톡에 남겼는데 8월 1일 날 봐도 되는지 어, 어. 여쭤봤거든요. 만약에 저기 하면 8월 1일 보시고요. 안 네. 되면 이따가 그러면 시간 좀 제가 마련할 테니까 이따 발표하세요. 아니, 그냥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 발표 안 해도 되는데. 아니요. 발표 안 하면 통과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발표가 이거 기본이에요. 이걸 네. 발표한 거를 다 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 음. 발표하셔야 돼요.